왜 어떤 슬픔은 우리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생각과 감정으로 되풀이해서 방문하는 걸까요? 마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무언가가 우리를 자석처럼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된 굴욕을 되살리거나 상실감을 곱씹거나 심지어 이미 사라졌어야 할 분노를 키우면서 이 상태에서 이상하고 거의 강박적인 익숙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깊고 종종 보이지 않는 현상의 표면에 닿았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의존 또는 어떤 이들이 부르기를 선호하는 것처럼 특정 감정 상태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것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외부 물질에 대한 중독도 아니고 도박과 같은 행동에 대한 중독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미묘하고 더 내밀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익숙한 감정들이 우리 몸과 뇌에서 생성하는 바로 그 화학적 칵테일에 대한 생화학적, 심리적 애착입니다.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 고뇌 또는 한계를 야기하는 감정에 어떻게 우리가 중독될 수 있을까요? 왜 마음과 정신은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이 버리고 싶어 하는 고통의 패턴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공모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복잡한 현상의 뿌리는 우리의 신경생물학, 뇌가 보상과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 형성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죄책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내부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자기 인식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백한 역설을 풀기 위해 우리는 잠시 우리 뇌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어떤 식으로든 보람 있다고 인식되는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은 종종 도파민과 연관되는데 이는 쾌락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집중, 학습에도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가 의미 있거나 보람 있다고 해석하는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칭찬을 받거나 심지어 위협에서 살아남는 것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방출되어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반복하려고 노력하라. 는 강력한 신호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뇌는 패턴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뇌는 익숙한 것, 강렬한 것, 특정 신경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인식합니다. 두려움, 분노 또는 만성적인 슬픔과 같은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도 복잡한 신경화학적 연쇄 반응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위협이나 고뇌 상황에서 방출되는데 만성적인 수준에서는 보상 시스템을 포함한 뇌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분노 폭발 후의 순간적인 안도감 또는 불의를 곱씹을 때 옳다는 느낌 또는 심지어 우울함의 거의 편안한 익숙함조차도 생화학적 수준에서는 뇌에 의해 일종의 보상, 예측 가능성의 보상, 긴장 해소 또는 알려진 상태 유지의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숲속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그곳을 지나갈 때는 길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경로를 반복할 때마다 특정 유발 요인에 대해 같은 분노, 슬픔 또는 불안의 감정으로 반응할 때마다 길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따라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기본 경로,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당신의 뇌는 그 감정적 경로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특정 자극에 대한 기대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길을 걷기 위해 상황을 찾거나 해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역학관계를 재현하는 관계에 들어가거나 중립적인 발언을 비판으로 해석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대해 몇 시간 동안 곱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자기학대가 아니라 뇌가 가장 깊이 새겨진 신경 경로를 따라가며 익숙함과 조건화된 반응에 생화학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과거에 대한 이러한 애착, 이러한 감정 중독의 신호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지표 중 하나는 꼼짝 못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관계나 경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종류의 문제를 끌어당기는 느낌입니다. 오래된 상처, 원한 또는 실망을 놓아버리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종 고통스러웠던 과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처리하고 해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치 원래의 감정을 반복해서 다시 경험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가 원래의 감정적 사운드 트랙과 함께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함이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익숙함 속에 편안함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미지의 것은 두려울 수 있으며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알려진 감정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감정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악마를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애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화된 과거 실제든 상상이든 때문에 현재를 충만하게 살거나 미래를 건설할 수 없게 되는 마비시키는 향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오래된 상처를 반영하는 상황을 재현하거나 관계를 선택하지만 결국 고통만 강화하게 되는 반복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고통을 중심으로 자아 개념을 구축하여 그 고통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게도 자신의 정체성 감각을 잃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피해자 정체성 또는 순교자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 즉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주로 겪었던 불의, 상실, 실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그와 관련된 감정 상태를 강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분노나 슬픔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검증하고 과거의 고통을 존중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이 우리를 거기에 묶어두어 새로운 장을 쓰고 새로운 존재 방식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포로가 되고 그와 관련된 감정은 이자가 부과한 감옥의 창살이 됩니다. 이 감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감정적 의존의 순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유발 요인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단어, 시선, 과거 사건을 막연하게 상기시키는 상황 또는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 기억, 신체적 감각. 이 유발 요인은 익숙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여 습관적인 감정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즉 슬픔, 분노, 불안, 수치심 또는 어떤 것이든 중독성 있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이 감정은 차례로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 행동은 논쟁을 시작하거나 강박적으로 먹거나 고립되거나 하는 것처럼 명백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곱씹거나 과도하게 외부의 인정을 구하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더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은 다시 감정 상태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곱씹음은 슬픔을 강화하고 논쟁은 더 많은 분노 그리고 아마도 순간적인 힘이나 정당화의 느낌을 생성하며 고립은 외로움을 깊게 합니다. 이 강화는 신경 경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다음에 유사한 유발 요인이 나타날 때 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순환의 가장 교활한 부분 중 하나는 유발 요인 역할을 할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만들거나 찾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익숙한 분노에 아드레날린을 느끼기 위해 논쟁을 유발하거나 우리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의 의도를 오해하여 익숙한 거절의 고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관계, 우정, 직장에서의 상호작용은 종종 이러한 감정적 드라마가 상연되고 재산견되는 주요 무대가 됩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 패턴을 반영하거나 활성화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끌어당겨져 우리의 연결을 우리 자신의 내적 의존성을 반영하는 거울로 변모시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패턴을 식별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정직한 자기 관찰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에 선행하는 유발 요인과 그에 따르는 행동에 주목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비판받는다고 느낄 때 나의 기본 감정 반응은 무엇인가? 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떤 종류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지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순환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종종 가장 어렵습니다.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 근본적인 고통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를 정의해온 익숙한 패턴에 대한 무의식적인 충성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의 고통을 영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일 수 있지만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순환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자각을 개발하는 것이 자유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자각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내면 풍경에 대한 현재적인 자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에 즉시 휩쓸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대해 이것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 안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있습니다. 자각을 기르는 것은 이 공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비판단적인 자기 관찰입니다. 이는 단순히 익숙한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이 동반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느낀다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즉시 억누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마치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한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은 이 과정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 느낀 감정, 강도 포함, 관련된 생각 그리고 결과적인 행동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면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패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상과 마음 챙김 실천이 근본적입니다. 현재 순간, 호흡, 신체 감각, 주변 소리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대한 곱씹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것들은 거기에 있지만 하늘 전체는 아니며 우리는 그 구름이 아닙니다. 이 실천은 자각의 근육을 강화하여 자극 유발 요인과 자동적인 반응, 감정적 의존의 순환 사이에 점차적으로 그 중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건화된 반응에 인질이 되는 대신 우리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열망과 일치하는 다른 반응을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각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지배되는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일단 자각의 빛이 감정적 의존의 패턴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극복을 위한 능동적인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의식적인 감정적 초연함입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경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픈 사람이 되지 않고 슬픔을 인식하고 분노한 사람이 되지 않고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은 정보이자 전달자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의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실천은 필수적입니다. 깊고 복식 호흡과 같은 간단한 기술은 유발 시점의 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닻 내리기 기술, 즉 의도적으로 오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냄새 맡고 있는가, 맛보고 있는가, 만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곱씹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 소셜미디어, 영화, 음악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패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피해자 의식 패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세상을 위험하고 불공정한 곳으로 끊임없이 묘사하는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울함과 싸우고 있다면 지나치게 슬픈 음악이나 영화에 몰입하는 것은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신경 경로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의 감정적 영향을 의식하고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강력한 단계입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는 것은 그것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재해석을 포함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사건을 단지 고통의 근원으로만 보지 않고 학습, 회복력, 강점의 근원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거나 더 동정심 있게 만들었는가? 과거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사실을 바꾸지는 않지만 현재의 감정적 영향을 깊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나 미래를 독점적으로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치 내리기 기술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주의를 현재로 되돌리는 꾸준한 실천은 과거의 최면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즉 지금을 사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의존을 극복하는 여정은 훨씬 더 깊은 내면 작업의 층들을 포함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종종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거나 정당화하거나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자신을 원한 상처 또는 분노의 감정적 무게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본질적으로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과거의 실수, 당시에는 다르게 행동할 줄 몰랐던 것, 심지어 고통스러운 패턴을 영속시켰던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사건과 감정에 우리를 묶어두는 에너지적인 끈을 끊습니다. 종종 감정적 의존 아래에는 그것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익숙한 고통의 부재가 남길 수 있는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고통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 미지의 것,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을 자각의 빛으로 가져와서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확실성의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이러한 깊은 두려움을 탐색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경로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감정적 의존을 극복하는 것은 단지 오래된 길을 걷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과 감정 반응에 의도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일어납니다. 만약 패턴이 슬픔 속의 고립이라면 새로운 경로는 처음에는 불편할지라도 사회적 연결을 추구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패턴이 분노의 폭발이라면 새로운 경로는 단호하고 차분한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더 일치하는 다른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강화하여 미래의 새로운 반응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것의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이해, 그리고 건강한 감정 조절의 모델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신경계를 공동 조절하고 우리가 구축하려는 새로운 패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지행동치료 CBT, 수용전념치료 ACT, 트라우마를 위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EMDR 등과 같은 다양한 특정 치료 기법들이 있으며 이는 이 도전적인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구조화된 도구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정적 의존과 과거에 대한 애착이라는 복잡한 거미줄에 대한 이 탐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라 변화와 자기 통제에 대한 우리의 깊은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및 심리적 메커니즘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패턴에 묶어두는 강력한 순환을 만들 수 있지만 자유의 열쇠는 우리의 타고난 자각과 선택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애착을 극복하는 여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관찰, 느낄 용기, 용서할 의지,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한 새로운 신경 경로와 새로운 이야기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근절하거나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만하게 살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더 일치하는 미래를 건설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과 역사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자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며 단련해야 할 근육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성찰해 보기를 초대합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익숙한 감정 패턴을 인식하십니까? 당신의 현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성찰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감정적 의존과 과거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 자신의 여정에 어떤 명확성이나 영감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이러한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통찰력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특별한 가치를 제공했다고 느끼시고 이와 같은 철학적, 심리적 탐구를 더 많이 창작하는 저희의 작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슈퍼 땡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대함은 저희가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고 주의를 다시 돌리고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능력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인간적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유는 흉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정의하도록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젠 마스터 틱나탄이 현재의 힘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며 한때 말했듯이 현재 순간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